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참맛입니다. 이번 사건 엑스파일은 1부와 2부로 나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1부는 2인조 연쇄살인범 이진구와 이병주가 저지른 사건과 검거 이후 추가 범행이 밝혀지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각자 혹은 함께 저지른 범행이 워낙 다양하고 많으므로 사건 전체를 다루기보다는 주요 사건들 위주로 이야기한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2004년 12월 8일) 오후 경찰은 어느 비디오방 손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곧장 서울 송파구 서촌동에 5층짜리 상가 건물로 출동한 경찰은 건물 3층에서 참혹한 현장과 마주합니다. 3층에 있는 전당포와 비디오방 앞은 그야말로 피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채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피살된 사람은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던 고모 씨와 비디오방 종업원 신모 씨. 두 사람 모두 예리한 흉기로 각각 15차례와 17차례나 찔린 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마주보고 있는 두 점포에서 같은 시각에 두 명이 연달아 살해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확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지문과 족적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동일수법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범인의 모습은 인근 CCTV 화면에 잡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 옆 건물 금은방 가게 내부에 있던 CCTV 화면에 다급히 현장을 빠져나오는 남자 2명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화면이 너무 흐려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범인이 2명의 남성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상금을 걸고 용의자들을 전국에 공개 수배했지만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답보 상태로 꼬여있던 사건의 실타래는 의외의 방향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건 후 3개월이 지난 무렵 인근 경찰서에서 병원 강도 2명을 검거합니다. 잡은 2명의 강도 중 1명의 신발 문양과 석촌동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또한 국가수 감정 결과 그 신발 밑창에 묻은 혈흔이 석촌동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동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참혹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도 서울과 도심 외곽 병원을 돌아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여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미궁에 빠져있었던 석촌동 살인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2인조는 1946년생 이진구와 1966년생 이병주였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필로폰 거래를 계기로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이들은 마약 자금을 구하기 위해 이진구가 과거 몇 차례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석촌동의 전당포 주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모의합니다. 사건 당일 전당포 내부는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했었기에 이병주는 밖에서 망을 보고 안면이 있는 이진구가 단독으로 전당포에 올라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말하며 전당포 내실로 들어온 이진구는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전당포 주인의 머리를 마구 가격하고 거세게 반항하는 주인을 흉기로 무지막지하게 찔러 살해합니다. 그 순간 비명소리를 들은 비디오방 점원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오자 이병주는 그 점원을 데리고 다급히 비디오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병주는 점원의 멱살을 잡고 부엌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지만 점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자 칼로 가슴을 찔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점원을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상가를 빠져나온 이들은 대담하게도 다시 범행 현장에 올라가 현금과 금품들을 챙기고 도주합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면서 간간히 공중전화를 이용해 접선하여 강도 범행을 이어갑니다. 압구정, 목동, 신정동, 광명시 등 서울과 도심 외곽지역 병원들의 환자를 가장에 침입해 강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다 한 병원에서 훔친 수표를 동대문의 옷가게에서 사용하다 경찰에게 추적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병원 2인조 강도를 쫓던 경찰은 수표를 역추적해 이진구를 용의자로 특정하지만 특정한 직업도 없고 거주지가 없던 이진구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진구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 수사로 이진구가 거주했다는 하숙집을 알아냈지만 그는 장기간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하숙집에서 그의 신발을 발견하고 그것을 챙기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이진구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통신수사를 실시, 그가 대구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가 대구에 연고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장기간 은신해 있을 만한 여관을 샅샅이 찾아다닌 결과 이진구가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내 잠복하다 이진구를 검거합니다. 한편 이병주는 이진구가 검거된 다음날 오전 대전의 한 지하상가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된 이진구는 자신의 혐의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진술조사 결과 이진구의 범행은 무려 17차례로 피해 금액만도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전과가 수두룩한 이진구가 단 한 번의 부인도 없이 알아서 수술 자백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에 오히려 다른 추가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술수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경찰은 그가 묵었던 하숙집에서 가져온 신발을 살펴보던 중 신발 밑창에 혈흔이 묻어있다는 걸 확인하고는 인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들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석촌동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밝혀냅니다. 이후 이들은 살인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잊히는 듯 했지만 2009년 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2008년 8월 당시 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병주가 이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방이동 빌라에서 부녀자 2명을 살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모습이 떠올라 괴롭다고 쓴 편지를 우연히 다른 수감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감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합니다. 이후 경찰은 1년 가까이 이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병주가 방이동 살인사건의 주범임을 밝혀냅니다. 이병주는 2004년 10월 8일 밤 11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필로폰을 투약 후 이진구의 집에 가던 길 모 빌라 201호에 가스 검침원을 가장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엔 집주인 이모씨와 친구인 김모씨 둘만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병주는 칼로 위협해 피해자들을 안방으로 몰아넣은 다음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6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는 환상에 휩싸여 이씨의 가슴 및 등 부위를 10차례 찌르고 김씨의 가슴 부위를 8차례 찔러 각각 숨지게 합니다. 살해 후 피해자들의 손에 있던 반지와 장롱에 있던 현금 40만원도 훔쳐서 빌라를 빠져나옵니다. 이후 10월 9일 새벽 1시 서울 중구 소공동 모 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50만원을 인출합니다. 그렇게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병주는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편지 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방이동 사건뿐만이 아니라 추가 범행들도 여러 밝혀집니다. 이진구와 이병주는 2004년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남모씨의 승용차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남씨에게 발각되자 칼로 남씨의 오른팔을 찌른 후 도주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의 이비인후과에서 의사를 칼로 협박해 20만원을 가치한 것도 드러납니다. 또한 이진구가 홀로 1995년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 사람을 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와 2001년 2월 전북 익산의 한 서점에 환각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한 뒤 강간 후 살해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1년 이진구는 간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2011년 7월 경찰에 여죄를 양심 고백하고 일주일 후 사망합니다. 그는 자신이 1997년 서울 강남구 서초동 디스코텍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고 추가로 이병주와 자신이 함께 저지른 강도살인 한 건과
이병주가 혼자 저지른 살인미수 사건 2건을 자백합니다. 이진구로부터 범행 자백을 받았지만 곧 그가 숨지는 바람에 자세한 진술은 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병주 또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에 경찰은 1년여 동안 10차례 넘게 이병주를 찾아가 끈질기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끝내 그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영구미제 사건으로 나올 뻔했던 명일동 주부살인 사건과 미아동 칼부림 사건이 8년 만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경찰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이를 대서특필합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뒤늦게나마 억울한 원한을 풀게 됐다고 경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시민들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됐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과 기쁨 뒤에서 상황은 묘하게 흘러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범인이 밝혀졌다 혹은 잡혔다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 묘한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사건 엑스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매우 잔혹한 양상을 보입니다.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넘어서 지나칠 정도의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잔혹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범행 전에 미리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행하면서 느끼는 쾌락과 환각 상태에서 더 표출되는 극단적인 감정들이 범행의 잔혹성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이코패스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다른 사이코패스형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년 시절 문제가 이진구와 이병주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거되고 나서도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농담을 하는 등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반성은커녕 식사 메뉴까지 정하는 등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어떻게 잡았냐며 경찰을 칭찬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성향이 강했고, 언제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이들은 붙잡힐 경우 경찰을 찌르고 자살하려는 계획으로 칼과 독극물을 소지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진구가 사망 전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병든 어머니를 위해 과거 자신이 죽인 사람의 머리를 파내서 끓여 먹인 적이 있다. 정말 이들은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